먼저 경기 침체 상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01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GDP 성장률이 2.8%, 다음에 수출이 6.2%, 내수가 1.4%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또 민간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된다. 그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GDP 성장률은 2010년서부터 침체기를 쭉 가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3년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고 올해 9월까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본이 장기 불황 초입 단계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 수익성을 장기 이렇게 플러팅을 한번 해보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3사를 제외하고는 그 IMF 10년 지금 최근 10년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3사조차도 그 엔화 가치 하락이라든가 중국 경기 침체로 여기도 또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또 앞으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이건 이제 현상적인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7년까지는 은행의 그 부실 처리 비용, 주로 기업의 부실 처리 비용이 한 3.8조 원 정도 됐는데 2008년 이후에 그게 크게 늘어나서 한 3배 정도 늘어나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은행업 전체 당기순이익이 그 2007년까지는 한 14조 내지 15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평균 한 8조 정도 돼서 한 40% 이상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무려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고 올해는 조금 낮을 것 같지만 그래도 6조 원을 밑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기업의 그 부실 처리 비용이 이제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은행은 당연히 보수적 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또 리스크를 회피한다든가 그리고 은행의 위험자산은 대출이거든요. 대출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위축되고 아주 마일드한 신용경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자금 공급이 당연히 위축이 되면 또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이런 어떤 그 비셔스 서클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 부실이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기업이 수익이 떨어져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이 적기에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부실 처리 비용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저희 그 한국의 가계부채 등이 잠재적 리스크로 은행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버퍼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업 부실이 먼저 생기면서 은행의 그 수익 구조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개인의 그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지금 164%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이 13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에서 서프라임 위기 당시에 127% 요 비율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고 조금 더 올라가서 한 1 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에 레버리징이 되면서 한 11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 소비 부진 또 내수 위축의 한 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봐도 이 가계부채의 한 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것이 변동금리 비중이 한 55% 정도 되고요. 또 3년 내 만기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그 취약하다. 즉 주택 가격이 상승을 계속하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걸 감당을 하는데 만약에 하락하면은 가계와 은행의 리스크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형 장기 불황이 2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을 잘 보고 일본과 유사하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보면 그러면 답이 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 부실 진행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래서 유망 기업으로 은행의 자금이 공급이 돼서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 금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부분의 금융 자원을 지금 갖고 있고 은행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계속 사후적으로 부실을 처리해서 은행 수익이 감소하고 어느 기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되면은 자금 중개에 가장 큰 애로가 되고 구조조정이 잘 돼서 부실 처리 비용이 좀 감소하고 시장에서 자꾸 죽을 기업과 살 기업을 구별을 잘 해주면 은행에서 자금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교과서적이지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어떤 방식이든지 이게 실행이 돼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래야 은행이 담보만 원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이런 관행에서 좀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실 기업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이 되고 또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등 자금 공급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은 계열 기업 중에서 이제 사업 재구축을 좀 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이거는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 릴레이션십 뱅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뿐만 아니라 비재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을 해서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은행 중심으로 신속 처리를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패스트 트랙 같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IMF 당시에는 정부가 이제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을 했고 은행이 이제 주도적으로 기업을 구조조정했고 누적된 부실을 처리를 해서 그래서 경제 회복 모멘텀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 마련에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좀 비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90년대 초에 미국과 일본 경제 시스템 비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80년대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토요타, 소니 뭐 이런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뭐 약진하니까 이게 수익을 잘 못 내도 구조조정을 당장 하지 않고 상호 보조하는 어떤 기업 집단 시스템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을 좀 배우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주이익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하는 미국 기업은 장기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조선이나 석유화학 이제 투자가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 또 회수가 굉장히 느린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그 초기 투자가 큰 이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이게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니 뭐니 하고 혁신 기업이 계속 등장을 하고 일본은 장기 불황으로 빠지면서 이제 이게 또 새롭게 이렇게 조명을 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부실 제거가 잘 되지 못하고 기업 역시 그 호송 선단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잘 안 되니까 유동성을 금리를 엄청 떨어뜨려 가지고 유동성을 계속 그 공급을 해도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장기 불황이다. 또는 디플레이션이다. 뭐 유동성 함정이다. 신용 경색이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의 다른 터미놀로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은행의 이제 자금 중개 기능 측면에서 보면 플라자 협정 이후에 엔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은행의 기업 자금 공급이 위축을 해서 은행의 상업은행 대출 규모를 90년대 초부터 보면 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은행의 대출은 대표적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고요. 또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본 기업의 구조가 이른바 이제 전쟁할 때 치명적 부상병을 버리지 않고 퇴각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열 기업의 상호 보조를 하다 보니까 구조 조정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아시아 위기 때도 우리나라는 은행에다가 보통주로 공적 자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경영권을 확보해서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기업의 그 구조 조정을 압박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했는데 일본도 아시아 위기 때 자본이 부족하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우선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만 집어넣고 구조조정을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끌고 가는 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취약한 구조조정 그걸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의 예대율이 쭉 떨어져서 한 130%에서 지금 60%대로 떨어졌는데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은 안 하고 그 자금이 대부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을 보면 80년대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정크본드 시장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당시 아주 그 유명한 드렉셀 버남이 정크본드로 크게 활약을 했는데 투자를 하고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면 경영권을 획득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테이크오버 마켓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LBO를 포함해서 기업의 변신이 시장에서 강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 또 리츠도 이게 번성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만약에 뭐 본사 사옥으로 그럴듯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 레이더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이걸 자꾸 유동화시키면서 80년대, 90년대 미국 기업들의 그 부동산 보유하지 않고 그 상업 건물들이 전부 리츠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역동성 있게 그 자본시장에 의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미국과 은행, 한국의 그 신용 리스크 차이를 보면은 미국의 대출 금리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왜냐 그러면 신용이 나빠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리 차별화를 미국 은행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님을 비교해도 미국 은행들의 님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최근에 1.8까지 떨어졌는데 말하자면 상황이 나빠지면은 금리 차별화하고 가격으로 이렇게 차별화하되 돈은 공급이 되는 이런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는 끝없이 이렇게 압박하고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킨다. 이렇게 미국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그 일본의 그 경우와는 정반대로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 규모를 이렇게 쭉 시계열로 보면은 신용 경색이 없이 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그래서 혁신 기업이나 그러니까 유망한 기업으로 자금이 끝없이 공급돼 들어가는 그래서
불황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구조적 이슈고 제일 중요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집단 경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 대주주 경영자의 그 판단 미스나 모럴 해저드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경영자가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유인이 존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또 구조조정을 사전에 가서 자문하고 하는 역할을 대부분 그 IB 투자은행들이 하는데 이게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 뭘 더 구입하라, 매입하라고 이게 하지. 이게 상황이 앞으로 나빠질 거니까 이렇게 다시 사업 재구축을 해서 팔려고 자문하기가 쉽지 않다. 또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취약하다는 거는 은행하고 자본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구조조정 주도권도 지금 약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융기관 간에 홀드아웃 서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고 빠질라 그러고 이렇게 의견 대립이 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책은행으로 의사결정이 집중이 되고 있고 이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왜냐 그러면 국책은행은 베일아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베일인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또 PF 시장이 발달되지 않고 있다.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은행 기능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융 역량이 또 취약하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금리는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금융 비용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유인이 감소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가격이 지금 매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신용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니까 수익이 나빠져도 금융 비용은 아직 적으니까 연명할 수 있다. 이런 그 또 문제가 있고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담보 중심으로 안전한 데만 은행은 가려고 그러고 또 부실 기업이 발생을 하면은 채권 회수만 먼저 하려고 그런다. 이런 또 그 경제 말하자면 역동성 이런 거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선제적 구조조정을 취약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혁신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향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 세미나 때 김강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일인 원칙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그래야 은행이 기업의 모니터링을 할 유인도 커지고 인센티브 컴패터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는 IMF 등을 중심으로 해서 스태튜터리 베일인 즉 이거를 법제화하는 것도 지금 연구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 주주는 다 상각을 만약에 잘못되면은 은행이 부실화되면 상각하고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자본금을 확충을 해서 예금하고 단기 부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런을 방지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요. 이게 이제 코코본드 지금 최근에 유럽 은행들이 활발하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본드와 다른 점은 기존 주식을 상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주주한테 책임을 묻느냐 안 묻느냐 차이고 기존 주주 상각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어떤 사전적 기업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대주주 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는 구조 도산법을 개선을 하든지 이런 거를 우리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은행이 사실 존재 이유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쭉 축적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차별화하고 뭐 이런 건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거 좀 뒷받침을 해야 되고 은행도 노력을 해서 뭐 기술금융을 은행이 스스로 나서라고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은행이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차별화 또 은행이 수익을 왜 내냐 하는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지금같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도 국책은행의 모든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구조, 그래서 일종의 베일아웃 되는 구조, 이거는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공시를 투명성을 제고한다든가 또 투자은행 기능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자본시장 기능이 활성화돼서 선제적이고 항상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은행에서 마음 놓고 유망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그 유동성 함정, 디플레이션, 뭐 신용경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동적이고 건강한 구조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